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랑명쾌하면서도 현철하고 철저한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니체 철학 그머리에 대해서 저번에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머리 학자들 그머리 기생충 흡혈귀라고도 그러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착취라고도 할 수 있죠. 착취. 근데 요 그머리는 학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권층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머리. 근데 요 이제 학자가 거머리라고 제가 비유를 하면서 또 거머리를 가지고 학자의 어떤 연구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머리에 대해서 동물학자의 경우에는 동물 전체도 아니고 거머리 전체도 아니고 겨우 거머리 두뇌만 그렇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죠. 우물안 개구리. 그러면서 그것을 나의 세계다. 그것이 세상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전부. 거머리의 두뇌만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세계의 전부를 알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우물안 개구리가 이제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만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죠. 학자가 이 정도라면 다른 어떤 존재들은 그 뭐 두말할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 현대 인간들은 우물안 개구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을 작은 부분을 보고 그것이 부분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전부라고요. 전부라고 세상을 다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오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요 두뇌라고 이제 이해했는데 두뇌라기보다도 비우니까 이제 거머리의 일부, 그러니까 거머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뭐 생물학적, 생리학적, 뭐 화학적, 물리학적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어떤 기계적인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뭐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철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지금은 다 분과학이 돼가지고 이제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통습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개론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다 섭렵하고 그걸 통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죠. 그 도골 김요옥 선생 같은 분 외에는 철학 개론을 제대로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손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정우 교수 같은 경우는 세계 철학사를 집필하기도 했죠. 그리고 뭐 강신주 교수 뭐 이런 교수들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철학 개론을 많이는 강의하고 있지만은 정말 똑바로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는 극히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럼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에서도 이 과학 개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드물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분해가지고 물리 개론, 뭐 물리학 개론, 뭐 화학 개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만 개론 강의를 하지 과학 전체, 자연과학 전체를 갖다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죠. 사회과학도 다 분과가 돼가지고 뭐 정치학 개론, 뭐 경제학 개론 이런 것을 강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회과학 전체를 갖다가 통째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교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동물도 여러 동물이 있겠죠. 뭐 곤충도 있고 하는데 이제 곤충학도 아니고 그물이학도 아니고 이렇게 세분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어떤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개발, 인간 구실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본령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뭐 학문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인간학하고는 거의 많이 벗어난 그런 어떤 반인간학적인 그런 학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철학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생물학, 뭐 자연학 이런 것도 자연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인데 완전히 인간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지금 학문의 어떤 세계가 형편없이 전락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의 긍지가 주제넘게 발현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보아달라. 이 분야에서는 나와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거물이 두뇌 겨우 그 정도 가지고를 갖다가 뭐 대적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나의 집이다. 뭐 밑에는 또 뭐 나의 제국이다. 뭐 그런 영토다. 제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토,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떠버린다는 거죠. 학자들이. 고작 그물이, 그것도 그물이 두뇌 정도를 가지고 대가인양, 대가인양 그렇게 호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한 가지 분야적 거물의 뇌를 파고들었던가. 미끄러운 진리가 더 이상 내게서 미끄러 나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여기야말로 나의 영토다. 그러니까 그 파고들어가지고 뭔가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공유하지도 않고 독점하려고 하는, 미끄러져 나간다 이 말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점해서 이제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죠. 요 이제 이제 둑이 깨지면은, 둑이 무너지면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 우물한 깨구리가 그 우물한 둑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자기 영토, 자기 집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의 영토다,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그는 까놓고 또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나 그 하나를 위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고 나의 지식 바로 곁에는 깜깜한 무지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에는 무심하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잊고 다 무심하고 모든 것을 무지가 지배하는 정신의 양심. 학자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밖에 모든 것을 조금 더 알지만 한 가지만 알지 다른 것은 다 알지 못한다. 그 모든 어설픈 정신, 흐릿하고 떠나지고 몽상적인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구질절당해 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른다고 이게 뭐 자랑하듯이 이렇게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말이 안 되죠. 한 가지도 똑바로 알 수가 없죠. 전체를 알지 못하면 한 가지도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안다고 알고 다른 것은 다 모른다고 했지만은 다른 것을 모르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모르면 못 그릴 수 없고,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한 가지도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머리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고 통합적인 그런 어떤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한 가지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면 한 가지도 부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체를 모르면서도 한 가지는 안다면서 대가 있냐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함이 끝나는 곳에서 나는 장님이 되고 또 장님이 되겠다. 아예 그냥 장님이 그냥 되기를 원하고 장님을 자처한다. 이거는 하나, 정직함을 했는데, 뭐 정직이라보다 전공이라고 봅니다. 자기 전문 분야, 전공을 빼고는 그냥 아예 장님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또 자랑스럽게 아주 이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죠. 아주 뭐 다른 데 대해서는 아주 완전 문맹 그냥, 문맹이 되어도 한 가지만 알면은 인정. 물론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좀 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한 가지만 뭐 어떤 일반인들이 자기 한 가지 분야에 뭐 한우물 팔아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있듯이 그 한 가지의 어떤 그런 게 능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도 필요한데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니체는 지금 학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자들만큼은 이런 식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학문 전체, 뭐 과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안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런 기초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거물이 뭐 이 두뇌 이런 것만 파고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뭐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끝나는 곳에 장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경우라면 나는 정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정직을 말하는데 그 이제 정직이 냉정하고 엄격하고 정밀하고 잔인하고 가차없게 대륙한다. 이게 이제 학문의 어떤 특징으로 요즘 이야기되는 학문의 엄밀성, 정밀성, 뭐 정확성, 확실성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죠. 데카르트 이전에는 그래도 학문이 좀 더 통합적이고 통습적인 그런 것인데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학문이 많이 이제 분리가 되죠. 분화가 되면서 뭐 분화가 된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정밀이니 엄밀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보다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학문이 되었다. 학문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문은 엄격, 정밀, 그거보다도 뭐 냉정하고 잔인하고 이제 가차없게 되었다. 이 얘기는 학문이 완전 비인간적이 되었다는,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니 뭐냐 하면서 인간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가혹하고 냉정하게 가차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잔인한 학문이 되어버렸다. 이걸 뭐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배제한, 인간을 위하지 않는 그런 학문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엄격 정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문에서 엄격 정밀 이런 말은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 뭐 정밀, 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 이제 정밀, 정확, 아까 그 전에 이제 학문에서 지금 안전 그것 때문에 요로 넘어왔는데 그 안전 이제 요 정밀, 정확, 확실성 이제 그하고 연관이 됩니다. 안전하고. 그러니까 학문이 정밀, 정확할 수 없는 이유 그 한계, 그 한계를 이제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학문이 정확할 수 없는 건 첫째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 자체가 그 사물 현상을 갖다가 완전히 그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 그 전에 언어 철학에서 이제 그 이야기 했죠. 언어가 잘해야만 50% 정도밖에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정밀성을 갖다가 학문이 구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언어를 개념을 갖다가 박제물이다 그러고 또 이제 이론, 학설 이런 것이 이제 개념의 구성물이 이제 이론이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죽은 낙골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론이니 뭐니 이렇게 떠벌리지만은 그것도 니체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낙골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의 집합소, 학설 이론이라는 것이 낙골당, 죽은 것들의 집합소다. 니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요 이제 이 무슨 이론이라고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 되어버리는 거, 프레임 하나의 틀 속에 어떤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옥, 어떤 사실과 어떤 그런 진리들을 갖다가 과목에다가 쳐넣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 작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프레임 요즘 뭐 그런 말도 유행하는데 어떤 프레임에 가둬버리면은 거기서는 그 정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만약 진선미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위약추라고도 있는데 그 프레임에서는 위약추 이런 걸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니까 피와 피와 살을 다 제가 빼다기만 가지고 이제 그걸 뭐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밀, 엄밀 이런 그런 학문은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학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 인가법인데 인가법, 인가론 뭐 그걸 기계론이라고 그러는데 요 인가법이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가법이라는 것은 1인 1과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가 있고 뭐 또 이제 선인 선과 뭐 선인 뭐 악인 악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그 연기론 불교 철학의 어떤 그런 연기론이 하면 어떤 그 사물 현상은 1인 1가가 아니고 우주 만물이 다 동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과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동시에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또는 그 인과가 아니라 과인, 결과가 인과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인 1과의 어떤 그런 기계론적 과학적 엄밀성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제 국화협회사라는 그 시를 보면은 그 시가 대단한 시입니다. 그 뭐 시인은 뭐 그 친일도 하고 뭐 친독재 뭐 그런 행동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지만은 그 시와 또 작품은 또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 국화협회서라는 그 서진주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우주 만물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그 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뭐 국화 한 송이가 피는데 뭐 천둥, 번개, 뭐 소쩍새가 울고, 뭐 누이가 등장하고, 또 나의 뭐 어떤 뭐 고통이 또 따르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요 한 5가지 개념으로 그 시인은 우주 만물이 국가고철 피고 지고 하는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요즘엔 다 이 증명이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동시 원인과 결과 어떤 그런 결과를 빚는데 과학이 아직도 1인 1과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정밀하고 엄밀하다, 정확한 뭐 이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벌써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확할 수가 없다. 데카르트가 학문은 이제 정밀성, 정확성 그것을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밀, 정확. 요 얘기가 이제 하게 된 것이 학문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학문 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러면 정밀, 정확성, 확실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불완전한 건 뭐냐? 인간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확하지 않고 확실히 확실시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은 불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해석하면은 안전을 이렇게 찾으면서 확실하면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이라고 했는데 그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학문의 확실성. 그야말로 아직도 가장 견고한 타빙의 의지다. 오늘날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대기전체가 진동하는 때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대충 알 수 있거니와 그대들은 더 많은 불안감을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은 다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그렇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데 이제 학자라는 존재는 자기는 안전을 확보했다 이거죠. 안전을 확실성을 찾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율을, 더 많은 위험을, 더 많은 지진을 구하고 있는 듯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을 이런 것을 추구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갈망하고 있다. 나의 주제명을 너거리 보아달라.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 이 차원 높은 인간들, 더 높은 인간들, 이제 사자급 그런 인간들인데, 뭐 일반인까지도 마찬가지, 일반인까지도 이제 다 불안을 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 높은 인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학자라는 인간은 좀 다른 거죠. 학자는 자기는 안전을 확보했고, 자기만 안전을 확보했고, 다른 차원 높은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대들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더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위험한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야수의 삶을 그러니까 둥글과 가파른 산과 미로와도 같은 골짜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요것만 가지고 보면 요거는 이제 초인의 삶이죠. 이제 초인의 삶. 그러니까 지금 학자가 지금 뭐 같은 차원 높은 인간들을 이거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지금 또 이게 초인에 또 맞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은 초인의 특징입니다. 야수의 삶이 아니면 야생적인 삶, 위험한 삶, 요런 초인이 이런 길을 가야 되죠. 두려움을 없어. 근데 이제 요 학자는 요런 것을 이제 나쁘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자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대들을 모든 길에서 빗나가게 유혹하는 자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그대들 마음속에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는 안전을 추구하니까 위험으로 벗어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으로 빠뜨리는 모든 길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요 이제 문장이 뒤에 이제 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욕망이 그대들 마음속으로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왜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이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험 이렇게 모험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학자는 나름대로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공포라는 것이죠. 인간은 공포라는 본능, 인간은 타고난 감정, 근본 감정, 이 공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은 위험한 모험하는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지금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니체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니체 철학은 완전히 반하는 것을 공포라는 개념이 요번 맞는 것 같죠. 요 공포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은데 이제 요것도 반만 진리죠. 반만. 인간의 공포라는 본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용기, 모험하는 그런 본능도 동시에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학자는 절반밖에 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보면은 공포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은 맞다 이 말이죠. 공포라는 것은 타고난 감정이고 인간의 근본 감정이다. 본능이다. 공포로부터 모든 것 타고난 죄와 타고난 덕이 설명된다. 또한 나의 덕도 공포로부터 자라났으니 이름하여 학문이라고 불린다. 과학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이 이제 학자의 주장은 공포라는 것이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타고난 덕이 설명된다. 또한 나의 덕도 공포로부터 자라나시 이라며 과학이라고 본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나의 덕도, 나의 도덕, 나의 뭐 과학, 나의 학문의 세계 이런 것도 다 공포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좀 지나친 말이죠. 공포로부터 이런 것이 공포가 많이 없다면 인간이 죄를 짓고 뭐 덕도 필요 없을 정도로 공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 만약 인간이 공포가 없다면은 죄를 지을 일이 없겠죠. 공포의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누가 강압에 의해서 이런 건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덕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근데 요 학자는 공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또 오늘날은 또 이게 또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겁이 많고 용기가 없고 더 공포에 질려서 살지 않나. 그래서 쉽게 지배당하고 아직도 여전히 낙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 않은가. 그러나 인간에게는 공포심 말고도 용기라고 모험, 도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본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본능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데서 이제 완전 굴복을 해버린 거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니체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공포에서 해방시켜 그래준 그런 측면도 많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문명 오늘날 이런 개명된 시대에서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참 이것이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말하자면 맹수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자라나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자연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뭐 수천 년 동안 있었죠. 자연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제 뭐 종교가 생기면서 이제 종교 신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포. 그런데 오늘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또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철학이 없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런 기득권을 많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도 잃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더 공포심을 가지게 되죠. 특히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공포들이 더 이제 정복되는 그런 좀 공포사회, 뭐 다른 말로는 또 뭐 불안 정복사회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짐승 뭐 이런 것도, 공포라는 것은 이제 대상이 있는 직접적인 대상을 보고 공포를 가지는데, 이제 내면의 공포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도 그냥 생각만으로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대상을 보지 않고도 뭐 생각만으로 마음속으로 자신 속에 숨겨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만으로 불안에 떨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내면의 정신이 되는 것은 뭐 어떤 하여튼 뭐 덜깨 같은 그런 나쁜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죠. 내면의 짐승을 하면은 포함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내면의 어떤 불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불안과 공포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요까지는 이제 학자가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러한 길고도 오랜 공포, 이것이 마침내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해석되고 정신적인 것으로 성장하면서 뭐 복잡한데 그냥 영적화되고 또는 정신화된 것이 이렇게 뭐 다듬어지고, 요걸 이제 공포를 가지고 뭐 이론을 만들고 이러면 이제 학문이 되는 거죠.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으로 불린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방금 자신이 동굴로 돌아와 마지막 말을 듣고 있던 그 뜻을 미루어 짐작한 짜르투가, 근데 요 말을 듣고 이제 짜르투는 이제 반감을 가지는 거죠. 뭐 진리한테 말에 비웃었다. 내가 여기서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가, 참으로 그대가 바보이거나 내가 바보이거나 생각이 된다. 그 짜라투스도 이제 자기도 바보이거나 이런 좀 겸손히 말을 하죠. 그자는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 학자에게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하진 않고 내가 바보라고 이러면 어느 정도 그럼 학자의 말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내가 바보이거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그대의 진리를 당장에 물구나무 생겼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진리를 뒤집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이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니체는 요걸 이제 뒤집어 본다는 것입니다.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물론 완전히 종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금 한 9개월 동안 지금 이 강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피로감도 있고 해서 조금 한두 달 정도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강독이니까 제대로 정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한두 달 안에 다시 이 강독을 속개하도록 해서 약속한 대로 100강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이제 강독을 중단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요 말에 이제 니체가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우리들에게는 예외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만은 초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기와 모험, 미지의 것이나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전하는 기쁨, 한마디로 용기야말로 지난 인간 역사의 전부다. 뭐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죠. 뭐 공포, 인간이 용기가 지배한 역사라고 그런다 한다면은 낙타의 그런 시대는 없었겠죠. 근데 니체는 인간의 역사는 낙타의 역사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낙타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포의 지배를 받아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학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조용법을 써가지고 용기야말로 역사의 전부다. 그러니까 용기가 역사의 추동력이고 용기가 역사를 갖다가 성장, 변화시켜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여기서 이제 모험과 도전, 이런 걸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진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사납고 가장 용기 있는 짐승들을 시기하여 그것들로부터 또 모든 덕을 강탈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요 용기, 니체는 도덕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모든 덕들, 좋은 덕들이 인간이 어떤 하늘 신으로부터 보여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자연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까 선인 선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동물로부터 이제 온 것입니다. 동물로부터 인간이 강탈했다, 또 배워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워서 인간이 비로소 참 인간이 되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만일에 없었다면 인간에게도 이런 도덕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가 없죠. 만들어질 수가 없죠. 동물에서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독수리의 날과 뱀의 지혜를 가진 이 용기가 마침내 세련되고 다듬이 영적으로 해석되고 정신적으로 앞에는 이제 그 학자들은 그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니체는 그 공포가 아니라 용기가 인간을 갖다 이 용기가 과학의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맨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 맨 마지막에 이 조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 사부 20장 징조라는 그 제목하에 이 마지막에 니체가 그 초인 세상이 이미 이제 도래하고 있다. 사자가 왔다, 아이들이 가까이 왔다, 자라투는 성숙했다, 나의 때가 왔다. 이것이 나의 아침이나 나의 낮이 시작됐다. 태양은 솟아오르라 위대한 정오에 이러면서 이제 초인의 세상이 곧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희망적으로 주장하는데 이제 요 뒤에 보면 또 행복이라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 요 이제 아주 중요한데 내가 행복을 얻으려 애쓰기로 했단 말인가. 나는 내 과업을 위해 분투하고 이건 초인 니체 짜라투스죠. 짜라투가 내가 나의 어떤 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서구 철학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행복주의가 중시되었는데 니체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단칼에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행복과 나의 철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과업, 그러니까 이 과업이라는 것은 초인적 과업이죠. 초인을 탄생시키고 초인 세상을 만드는
그것만이 목적이지 행복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갖다가 뭐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이 동양에서도 유불도가 다 행복을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유교 같은 경우에도 그 군자의 어떤 그런 사명은 수진 지국평천하거든요. 지국평천하. 세계를 어떤 그런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책임,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진짜 늘 책임 의식, 우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공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고, 노자도 마찬가지죠. 노자도 행복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주의죠. 자연주의적 삶. 불교 같은 불교 철학은 또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교 철학은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중생인데 어떤 진리에 통달하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그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불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사명으로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거죠. 근데 서구에서는 이렇게 행복을 이 자본주의 그러면 이제 행복주의 이런 것이 지배하고 뭐 오늘날도 이제 이 행복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 공리주의가 이제 그 행복주의를 강조하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만에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뤘다, 뭐 부귀 공명을 뭐 얻었다 하면 또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또 이거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 피로해지고 그리고 어떤 뭐 마지막 어떤 그런 성취를